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파와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로 아수라장이었다. 그 모든 소음과 혼란의 중심에 한 여자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서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완벽하게 재단된 흰색 정장은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오늘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꼭 닮은 두 아이가 서 있었다. 아들 한민주는 작은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주변의 소란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고, 딸 한서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이들의 침착함은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어른스러웠고, 그 모습은 어머니인 지원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엄마, 서울 공기는 파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가? 민준이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이 오빠의 말을 받아치며 덧붙였다. 아니야, 오빠. 이건 그냥 사람 냄새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당연하지. 저기 봐, 저 아저씨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샤워하는 수준이야. 서연의 말에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자들은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한지원 대표님, 7년 만에 귀국인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진성그룹의 랜드마크 X 프로젝트를 수주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귀국이 진성그룹 강태준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마지막 질문에 지원의 미소가 순간 옅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다.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으며 그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확신에 차 있었다.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와 기쁩니다. 랜드마크 X 프로젝트는 제 실력과 비전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며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작품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지원은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기자들과 그녀의 이름 그리고 진성그룹이라는 단어만이 맴돌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함과 명성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듯 떠났던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 강태준 대표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비서가 보고한 해외 건축 디자인 공모전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는 유럽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이리시안 아키텍트스, 그리고 그 대표의 이름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한지원. 그 이름을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지난 7년간 단 한순간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동시에 가장 끔찍한 후회로 남은 이름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하필 진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7년 전 그는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그녀가 세상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그것도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의 심장부와도 같은 프로젝트를 손에 쥔 채로. 대표님 엘리시안 아키텍트 측에서 다음 주에 있을 프로젝트 착수 회의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원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직접 참석, 그 말은 곧 피할 수 없는 만남을 의미했다. 그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7년 만에 만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아 모니터에 띄워진 지원의 최근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예전의 풋풋함 대신 성숙함과 깊이를 간직하고 있었다. 차가워 보일 정도로 단단해진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기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한편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배우 최유라는 휴식 시간 틈틈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 연예면을 장식한 자신의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던 그녀의 눈에 경제면 톱기사 제목이 들어왔다. 진성그룹 랜드마크 X 해외 신예 한지원에게 돌아가다 7년 만에 충격적 귀환. 그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한지원, 그녀가 감히 한국에 돌아와 그것도 태준의 회사 프로젝트를 맡아서. 유라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지난 7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과거, 그녀가 태준의 곁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던 더러운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유라 씨 다음 촬영 준비하셔야죠. 스태프의 목소리에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금방 갈게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원이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강태준이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냥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당장 사람 좀 붙여. 건축가 한지원이라는 여자,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에 머무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알아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해. 무슨 말인지 알지. 전화를 끄는 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관리된 아름다운 얼굴 위로 도끼 어린 미소가 번졌다. 한지원, 네가 감히 내 것을 탐내러 돌아왔구나. 7년 전에도 넌 내 상대가 안 됐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쫓겨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텅 빈 분장실을 차갑게 울렸다. 과거의 악몽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지원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지던스에 짐을 풀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의 거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가장 먼저 집안의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 속도를 체크했고, 서연은 커다란 창문에 붙어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지원은 잠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것은 단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증명하고 싶었다. 7년 전의 사건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아이들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성그룹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건축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생각이었다. 강태준과의 재회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왜 강태준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왜 최유라의 거짓말에 그토록 쉽게 넘어갔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토록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 7년이 지난 지금 그 답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녀는 그 질문의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엄마 저녁은 뭐 먹을 거야? 한국에 왔으니까 짜장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이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엄마가 시켜줄게.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진성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랜드마크 X 프로젝트의 첫 공식 회의를 위해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강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향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지원이 그녀의 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늘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간결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전문성과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가볍게 목례를 했고 그녀의 시선은 잠시 강태준에게 머물렀다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다른 임원들에게로 옮겨갔다. 그 찰나의 순간 태준은 마치 시간이 멈추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지원은 태준의 맞은편 회의 테이블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노트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채 오직 일에만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태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수만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진성그룹의 대표와 프로젝트 총괄 건축가라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그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랜드마크 X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디자인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복잡한 건축 이론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능력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제시하는 비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와 인간,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진성그룹의 깐깐하기로 소문난 임원들조차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의 경이로운 전문가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에 그는 가슴 아픈 후회와 함께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태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설계안의 안정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특히 집안이 약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설계는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순수한 경영자의 질문이었다. 지원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최고의 구조 설계팀과 협력하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마쳤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성은 기존의 어떤 건물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녀의 막힘없는 대답에 태주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했다. 임원들은 엘리시안 아키텍츠의 준비성에 만족하며 자리를 떴고 회의실에는 지원과 태준 그리고 각자의 팀원들 몇 명만 남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태준 씨 회의 아직 안 끝났어요. 점심 거르실까봐 제가 도시락 좀 싸왔는데 화사한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은 최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 있는 지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 지원 씨도 계셨네요. 중요한 회의 중이었나 봐요. 제가 방해가 된 건 아니죠. 그 말과 행동은 누가 봐도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지만 지원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태주는 유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라야, 여긴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질책이 섞여 있었다. 유라는 금세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태준의 팔에 매달렸다. 요즘 태준 씨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방해가 됐다면 미안해요. 금방 갈게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나무랄 수 없었다. 지원은 그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7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 척하며 모든 사람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최유라의 방식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그들의 연극에 관객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다시 뵙죠. 그녀는 태준과 유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다급하게 따라왔다. 잠깐만요, 지원 씨. 최유라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유라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복도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태준 앞에서 보이던 연약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비웃는 듯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꼴이 아주 볼만하네, 한지원. 7년 동안 외국에서 뭘 배웠나 했더니 남자 홀리는 기술이라도 연마하고 온 모양이야. 유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최유라 씨, 지금 진성그룹 건물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런 저급한 행동이 강태준 대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유라는 지원의 침착한 반응에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네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패배자야. 7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태준 씨 옆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헛된 꿈은 꾸지도 말고 프로젝트만 끝나면 쥐 죽은 듯이 사라져.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녀의 말은 명백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과거의 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글쎄, 과연 그럴까? 난 내 일을 하러 온 것뿐이야. 그런데 네가 자꾸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명심해 최유라. 도둑질한 물건은 언젠가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지원은 유라를 지나쳐 열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복도에 홀로 남아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라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2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린 순간이었다. 진성그룹에서의 첫 회의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했던 수면 위로 첫 번째 돌멩이가 던져졌다. 그것은 익명의 연예부 기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올라온 짧은 글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해외에서 귀국한 미모의 여성 건축가 A씨 굴지의 대기업 총수비 씨와의 과거 인연을 발판 삼아 수천억대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문이 파다해 라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한지원과 강태준을 겨냥한 글이었다. 그 글은 삽시간에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인 양 떠들어댔고 온갖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들이 뒤따랐다. 어쩐지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따낸 게 이상했어. 결국 실력보다는 몸으로 해결했네. 한지원의 이름은 순식간에 능력 있는 건축가에서 총수를 유혹한 스캔들 메이커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문은 진성그룹 내부에서도 유령처럼 떠돌았다. 직원들은 한지원이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힐끔거리며 수군댔고 그녀의 팀원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지원의 실력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못했다. 지원은 마치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화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녀는 랜드마크 X의 현장 사무실에서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했다. 소문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악의적인 말들이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이것이 최유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교묘하게 여론을 조종하여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7년 전 그녀가 당했던 방식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지원은 혼자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고 팀원들을 독려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최유라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는 것을.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결과물로 이 모든 의혹을 잠재울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녀의 지친 기세까지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미묘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그날 저녁 지원은 평소처럼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밝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엄마의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힘겨워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는 반짝이던 눈빛이 오늘은 안개 낀 것처럼 흐려져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고 동그란 눈으로 지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우리 공주님.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엄마가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대답은 다정했지만 서연의 예리한 관찰력을 속일 수는 없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지원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때 살며시 열린 문틈으로 민준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은 사라지고 나이답지 않은 냉철함이 자리 잡았다. 얼마 후 민준과 서연은 둘만의 작은 작전 회의를 위해 거실에 마주 앉았다. 불 꺼진 거실에는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오빠, 엄마가 이상해. 아까 서재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낮에 엄마 회사에 전화했을 때도 전화를 받은 아저씨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 서연은 낮 동안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민주는 말없이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 민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 위를 움직였다. 간단한 검색 몇 번만으로 그는 어머니를 향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을 찾아냈다. 한지원, 진성그룹, 스캔들 같은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 내용을 확인한 아이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 여자 최유라. 엄마가 이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분명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화면에는 최유라의 프로필과 최근 활동 내역이 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엄마 책상 위에서 봤어. 이 아줌마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엄마가 그 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해놨었어. 엄마는 거짓말을 못하거든. 화가 나면 꼭 티가 나. 두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들이 직접 엄마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다. 민준이 먼저 계획을 제시했다. 내가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할게. 최초 유포자의 IP 주소를 찾아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거야. 그리고 최유라라는 사람의 컴퓨터에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어. 분명 뭔가 나올 거야. 서연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다. 그럼 나는 사람들을 관찰할게. 앞으로 엄마 회사에 갈 일이 있으면 누가 엄마를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누가 뒤에서 수군거리는지 전부 다 기억해 둘 거야.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 두 아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7살 어린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결연했다. 그 순간부터 두 천재 남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거대한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닷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가 진실이라는 이름의 진주를 찾기 시작했다. 엄마를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부를 향한 작지만 가장 날카로운 반격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민주는 밤을 낮처럼 여기며
디지털 세계를 탐색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 창과 코드라인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를 공격한 악성 블로그 글의 IP 주소는 예상대로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교묘하게 우회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블로거가 다른 사이트에서 남긴 흔적들을 역추적하여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허술한 보안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블로거가 사용한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로 가입된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것이다. 민주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피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기자에게 보안 강화를 위장한 이메일을 보냈고, 기자가 무심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그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 그곳에는 민준이 찾던 모든 것이 있었다. 최유라의 매니저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입금된 수천만 원의 거래 내역서, 그리고 한지원 건축가 관련 이슈, 처리건이라는 제목의 정산 보고서. 입금된 시점은 악성 블로그 글이 올라오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것은 최유라가 이번 언론 플레이의 배우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민주는 조용히 모든 파일을 자신의 보안 서버로 백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번 사건의 뿌리가 7년 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낡은 이메일 계정과 클라우드 아카이브에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보안 질문에 가로막혔다.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민주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엄마의 빛나는 순간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옆방에서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엄마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가 들려주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한 장면에서 멈췄다. 아, 생각났어. 별빛 건축 대상. 시상식 날, 밤일의 대학교 때 가장 큰 상을 받은 날이고, 아빠랑 처음으로 사귀기 시작한 날이라고 했어. 서연의 기억은 정확했다. 민준이 별빛 건축 대상을 입력하자 잠겨있던 클라우드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지원의 대학 시절 과제물부터 빛바랜 사진들까지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휴지통 폴더로 직행했다. 영구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데이터들 속에서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손상된 음성 파일 하나를 발견하고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잠시 후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7년 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것은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다. 절망과 혼란에 가득 찬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목소리. 유라야, 아니야. 네가 본 건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태준 씨한테 설명할 기회를 줘. 그리고 이어진 최유라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 위로하는 척 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원아, 진정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사람들이 다 봤는데 지금 네가 나서면 태준 씨만 더 곤란해져. 네가 저지른 스캔들 때문에 태준 씨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다. 일단 내 말대로 조용히 떠나. 그게 태준 씨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야. 그 사람 옆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다음 날 저녁, 지원은 서재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설계 도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스트레스로 그녀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그때 두 아이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민주는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어머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화면에는 최유라의 매니저와 기자 사이의 검은 거래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을 본 지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역시 최유라의 지시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 민준이 화면을 넘겼다. 그리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7년 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지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의 기억 절망 속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걸었던 전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최유라가 어떻게 자신을 위로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듣는 유라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위로가 아니라 교묘하게 조종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일단 내 말대로 조용히 떠나. 그 사람 옆은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그 마지막 문장을 듣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7년간 그녀를 괴롭혀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었다. 불운한 사고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을 향한 원망,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리고 최유라를 향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아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동안은 단지 가슴 아픈 과거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그녀의 인생과 사랑, 그리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날 기회까지 모든 것을 훔쳐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지원의 눈에서 슬픔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어전이 아니었다.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기 위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아이들이 가져온 증거를 확인한 다음 날, 한지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한 칼날로 벼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최유라처럼 진흙탕에 뛰어들어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서는 한국 최고의 건축 전문 잡지인 스페이스 F월에서 몇 주째 인터뷰 요청이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지원은 비서에게 말했다. 인터뷰 수락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장소는 이곳 현장 사무실로 하고 싶다고 하고요. 랜드마크 X의 비전과 함께 건축가 한지원의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여 주세요.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무대가 필요했다. 인터뷰 당일 지원은 화려한 옷 대신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에 가까운 심플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으로 인터뷰어를 맞았다. 그녀의 뒤로는 랜드마크 X의 거대한 설계 도면과 축소 모형이 배경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비전을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베테랑 기자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기자는
조심스럽게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최근 대표님을 둘러싼 좋지 않은 소문들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는 순간 지원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훌륭한 건축물은 진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근거 없는 바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죠. 저는 제1과 제3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구조물 속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단지 어디를 봐야 할지 알기만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은 직접적인 해명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부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할 때 지원은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건축 외에 제가 열정을 가졌던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이죠. 기자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몇 년 전 아동 자선단체를 위한 경매 행사에 별빛띠라는 이름의 목걸이를 디자인해서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디자인이었죠.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안타깝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나중에 아주 비슷한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출시된 것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부금이 모였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 것에 대한 작은 아쉬움을 표했을 뿐이었다. 인터뷰 기사는 발행되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지원의 품격 있는 대처에 대중들은 찬사를 보냈고 그녀를 향했던 비난의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곧바로 예리한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지원이 언급한 비슷한 디자인의 정체를 찾아냈고 그것이 바로 2년 전 배우 최유라가 한주얼리 브랜드와 협업하여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천사의 눈물 목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과거 자선 경매 행사의 자료와 한지원의 오리지널 디자인 스케치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명백한 표절이자 거짓말이었다. 국민 천사라는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최유라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비난의 댓글로 뒤덮였고 소속사는 허둥지둥 변명을 내놓았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유라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이미지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강태준 역시 그 기사를 읽었다. 그는 한지원의 현명한 대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온 최유라의 표절 논란을 접했을 때 그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2년 전 유라가 그 목걸이 디자인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능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당시 그녀의 창의성을 칭찬하며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유라를 만났다. 유라는 평소처럼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태준 씨, 저 정말 억울해요. 디자인은 제 아이디어가 맞아요. 업체 쪽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한지원 씨가 왜 하필 지금 와서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모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한지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연기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 속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거짓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문득 7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도 유라는 이렇게 자신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비난했었다. 그때는 왜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을까?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굳게 닫아두었던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7년 전 한지원이 떠난 후의 혼란 속에서 그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낡은 서류 상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유라의 눈물을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상자 위로 두껍게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그는 7년 만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표절 논란으로 최유라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광고주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다. 궁지에 몰린 생쥐처럼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한지원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녀를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론을 이용하는 우아한 방식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유라는 자신의 매니저를 통해 과거 진성그룹의 하청업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인물을 찾아냈다. 그녀는 돈다발과 함께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그의 과거 비리까지 전부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협박을 곁들였다. 그녀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인했다. 랜드마크 X 브리모 공사 현장에서 사소한 사고를 일으키라는 것, 설계 결함이나 현장 관리 소홀처럼 보이게 만들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모든 책임을 한지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다. 며칠 뒤 유라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기초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의 한 구역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근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는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최유라 측에서 미리 정보를 흘려둔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 신생업체의 부실 설계 논란, 한지원 건축가 명성뿐인 속 빈 강정이었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강태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엘리시안 아키텍츠와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정황이 한지원의 과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 속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최유라의 표절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사고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는 임원들 앞에서는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비서실 직속 정보팀장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다. 공식적인 조사와는 별개로 사고 현장의 모든 CCTV 원본 영상과 출입자 기록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무언가 조작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몇 시간 동안 CCTV 영상을 샅샅이 훑었다. 역시나 사고가 발생한 구역을 비추는 카메라에 절묘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다음 날 태준은 안전모를 쓰고 직접 현장을 찾았다. 그는 현장 소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을 모두 물리고 사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작업 인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대부분은 공식 보고서와 비슷한 진술을 했지만 한 나이 든 인부의 입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흘러나왔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예전에 해고되었던 직원이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이 꾸며진 연극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지원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 주 주말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태주는 강남의 한 대형 서점을 찾았다. 건축 코너에서 신간들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두 아이가 들어왔다. 앳된 얼굴의 두 아이는 그들의 나이에 맞지 않게 구조공학의 이해라는 두꺼운 전문 서적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한민준과 한서연이었다. 그때 서연이 책을 꺼내려다 균형을 잃고 들고 있던 책 더미를 와르르 쏟았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가 책을 줍는 것을 도왔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그의 다정한 물음에 아이들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과 총명해 보이는 눈빛에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는 책에 집중하고 있는 민준의 모습에 시선이 멎었다. 아이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듯 검지손가락으로 자신의 턱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우리 아들 또 고집부리네라며 놀리곤 했던 그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 어떻게 저 아이가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심장이 너무나도 크게 요동쳤다. 정체 모를 강렬한 이끌림에 그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름이 뭐니? 저는 한서연이에요. 한민준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한지원의 성과 같은 한씨라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흔한 성씨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는 왠지 모를 기시감과 가슴 저릿한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다. 누구를 닮았다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다.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엄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총총 사라졌다. 태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공사, 현장의 사고, 한지원을 향한 공격,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진 아이들과의 기묘한 만남.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가 찾아야 할 진실은 단순히 7년 전의 오해를 푸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서점을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한지원 건축가 7년 전 한국을 떠난 이후의 모든 개인적인 기록을 남김없이 조사해. 모든 걸 말이야. 공사 현장 사고의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진성그룹 이사회는 한지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그녀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왔다. 지원은 밤낮으로 사고의 원인이 설계 결함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명 자료를 준비하며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버티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장 사고의 배후에 최유라가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지금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뱀의 머리를 이 모든 사건의 근원인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완벽하게 까발려야만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그는 최유라의 가장 깊고 은밀한 개인 데이터 저장소를 목표로 삼았다. 최유라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는 예상대로 철옹성이었다. 유명 배우인 만큼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구축한 다중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했다. 그는 마침내 시스템의 백도어를 찾아내 방화벽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개인 인증 보안 질문 앞에서 가로막혔다. 내가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곳은, 나의 첫사랑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은, 논리와 데이터로 움직이는 민준에게 감성적인 질문들은 풀 수 없는 암호와도 같았다. 그는 이 문제의 전문가인 서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서연은 화면에 떠 있는 질문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오빠, 이 아줌마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진짜 감정이 담긴 답을 찾으면 안 돼. 남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답을 찾아야 해. 서연의 말에 민주는 새로운 접근법을 떠올렸다. 두 아이는 머리를 맞대고 최유라의 심리를 분석하며 질문의 답을 추리하기 시작했다. 기쁨의 눈물은 아마도 그녀가 신인 연기 대상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상식일 것이었다. 첫사랑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강태준이었다. 마지막 소중한 약속이 문제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일 거야. 최고가 되겠다거나 여왕이 되겠다 같은 거. 민주는 마지막 질문에 여왕이 될 거야 라고 입력했다. 몇 초간의 정적 끝에 화면에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두 아이는 조용히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들은 마침내 악마의 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이었다. 클라우드 안에는 그녀의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증명하는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이 찾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암호화된 숨김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폴더의 이름은 보험이었다. 그는 즉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얼마 후 폴더 안의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녹취 파일, 그리고 7년 전 그날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의 배경은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7년 전의 젊은 최유라가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한지원이 들어오면 와인의 이 약을 타라고, 그녀가 정신을 잃으면 옷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영상은 그녀가 직접 지원의 와인잔에 약을 타는 장면과 지원이 쓰러진 후 침대에 눕히고 옷매무새를 일부러 풀어헤치는 장면까지 모두 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기 전 거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몇 번이고 연습했다. 그것은 그녀의 범죄 행각을 기록한 완벽한 증거였다. 오해의 여지조차 없는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의 결정체. 영상을 본 아이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민주는 조용히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담은 영상을 안전한 암호화 파일로 압축했다. 그리고 2개의 익명 이메일을 작성했다. 첫 번째 이메일의 수신자는 한 자이원 에티 일리시안아키텍트스.com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는 곧바로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다. 받는 사람 칸에 그는 망설임 없이 타이핑을 시작했다. 치이오 케잉의 제인성그룹. 다시 한번 전송 버튼이 눌러졌다. 그 순간 2개의 디지털 시한폭탄이 인터넷망을 통해 날아올랐다. 하나는 배신당한 여자의 심장을 향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만당한 남자의 심장을 향해. 모든 것을 끝내거나 혹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할
운명의 편지가 마침내 발송된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째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7년 전의 추악한 진실은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혐오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최유라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고 그런 연극에 노란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는 지난 7년간의 세월을 떠올렸다. 한지원을 매몰차게 내쳤던 자신의 모습, 그녀가 떠난 뒤 밀려왔던 공허함, 그리고 그 빈자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위로를 가장한 거짓말을 속삭였던 최유라.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였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사기극의 피해자였다. 서점에서 마주쳤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졌던 그 아이.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와 컴퓨터가 뒤엉켜 굉음을 내며 떨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무너진 채로 밤을 지새웠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남김없이 갉아먹었다. 그는 한지원을 잃었고 어쩌면 그 이상의 것까지 모두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 역시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태준과는 달리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화면 속의 진실은 그녀가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그림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준 것에 불과했다. 지난 7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아픔과 배신감은 이미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두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반드시 끝내야만 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녀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준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거칠고 메마른 목소리였다. 봤어. 나도 영상을 봤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만나야겠어. 당신이 저 여자를 끌어내리는 거 내가 돕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이나 동정을 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용서를 구하는 대신 함께 싸우겠다는 그의 제안은 지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만나죠.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두 사람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갤러리에서 만났다.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진 태준의 모습은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떤 말로도 내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당신을 믿지 못했던 거, 당신을 그렇게 떠나게 만들었던 거,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거야.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어. 다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원의 눈빛이 가늘게 흔들렸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전략적 동맹자로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최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복수를 위한, 아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폭로는 부족했다. 최유라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대중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야만 했다. 그때 태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2주 뒤에 랜드마크 X 풀무 착공식이 열려 모든 언론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야. 그리고 진성그룹의 홍보대사 자격으로 최유라도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 그의 말에 지원의 눈이 빛났다. 스스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 무대, 그곳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이러니한 복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계획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착공식의 어느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닥쳐올 법적 문제와 언론 대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들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망설이다가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어렵게 꺼냈다. 지원아, 서점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 혹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원이 그를 막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은 최유라부터 처리해야죠. 다른 모든 것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녀는 아직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세상은 숨막히는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운명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였다. 랜드마크 엑스마이누 착공식 당일 현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이들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거물들과 톱스타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행사장을 빛냈다. 이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단상 위에 선 강태준과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지원이 있었다. 지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유명인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진성그룹의 공식 홍보대사인 배우 최유라의 축사였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눈부신 순백색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지원이 저 아래에서 자신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올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짜릿한 쾌감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한지원에게 보란 듯이 강태준의 옆에 서서 승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진성그룹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랜드마크 X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청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진성그룹과의 깊은 인연, 그리고 강태준 대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이야기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쳐 보였다. 대중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연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실과 신뢰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소문과 오해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지만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그녀가 가장 극적인 대사를 내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LED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갑자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은 기술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곧이어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7년 전 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내부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무대 위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는 최유라와 똑같은 얼굴의 여자가 낯선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추악한 범죄를 모의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한지원의 와인에 약을 타고 쓰러진 지원의 옷을 풀어헤치며 거울 앞에서 눈물 연기를 연습하는 모습까지. 한치의 편집도 없는 원본 영상이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 위로 생생하게 펼쳐졌다. 행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오직 스크린 속 최유라의 악마 같은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무대 위의 최유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등 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 스크린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극도까지 확장되었다. 아,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거짓말 조작된 거야.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대로 무대 위에 주저앉아 버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담기 위해 터져나왔다. 가면이 벗겨진 여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청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소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한지원이 앉아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7년 전 저는 저 영상 속에 거짓에 속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지원 건축가에게 이 자리를 빌려 제 모든 것을 걸고 사죄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공개적인 사과의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는 이어 무너져 있는 최유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진성그룹은 오늘부로 배우 최유라 씨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녀를 정식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최유라의 남은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시대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착공식의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최유라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사기, 명예훼손, 상해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과거 그녀가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까지 속속들이 파헤쳐졌다.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던 톱스타는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다. 반면 한지원의 시간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를 향했던 모든 의심과 비난은 존경과 찬사로 바뀌었다. 랜드마크 X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건축가로서 그녀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7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강태준은 한지원을 그들이 예전에 즐겨 찾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으로 불러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애틋한 기류가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았다.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날이 없었어. 당신을 잃은 후에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지.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믿지 못했던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겠어. 당신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묵직하게 지원의 마음에 와 닿았다. 지원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지난 7년간의 아픔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오갔다. 그녀를 무너뜨렸던 것은 그의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버티게 한 것 역시 그에 대한 희미한 사랑의 기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 역시 당신을 완전히 지워낸 적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가가려던 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참 찾았잖아요. 민준과 서연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태주는 아이들의 등장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아직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굳은 채로 서 있었다. 아이들은 두 사람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엄마와 아저씨의 미묘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잠시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던 서연이 먼저 용기를 냈다. 아이는 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는 맑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마디를 건넸다.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집에 가요. 아빠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7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그가 지난밤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 그의 앞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둑이 무너진 것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민준이 역시 어색하게 남아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7년 만에 내 식구는 비로소 하나의 그림 안에 함께하게 되었다. 1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의한 랜드마크 X의 준공식 날. 건물 최상층 라운지에서 네 사람의 가족이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한지원은 그의 곁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천재적이었지만 아빠의 품 안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7살 아이들이었다. 거짓으로 무너졌던 한 가족이 진실과 용서 위에서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그들이 함께 지어 올린 저 장엄한 건물처럼 그들의 미래 역시 이제부터 굳건하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었다.